그 다음에 333페이지. 여기는 실기할 때 중요한 파트세요. 그래서 무슨 과세라고 있으세요? 비과세. 비과세는 말 그대로 뭐를 안 내는 거죠? 세금을 안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고 하세요? 비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일직료, 숙직료,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 쭉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는 4번 중요해요. 자가운전 보조금. 몇 번 중요하다고요? 4번. 4번에 자가운전 뭐요? 보조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자차라고 하죠. 근데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차를 회사 업무에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으면 안 돼요.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지 않는 대신 규정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인데요. 20만 원이에요. 월. 얼마라고요? 월 20만 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내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출장 시외로 출장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받아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내 출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받으면 안 되고 시외로, 그러니까 멀리 출장 가는 거는 돈을 당연히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시내 출장비예요. 시외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밑에 있어요. 당구장 표시 1번에 시외 출장비를 받은 경우에도 그 시외 출장비는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뭐예요? 비과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내 출장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업무 관련 본인의 교육비 부담금.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도 있냐면 회사 다니시면서 야간에 학교라던가 교육받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일 것. 그 다음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케이스예요. 혼자 다니시는 분들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반 하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물어보시냐면 이런 교육받는 거 회사로 연락 가지 않냐고. 연락 안 갑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런 거를 물어보시냐면 회사로 연락 가면은 내가 교육받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회사를 위해서 교육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직하려고 교육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연락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직하려고 배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근데 뭐 이직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는 거예요? 중이 떠나는 거예요. 맞죠? 절 보고 떠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절은 이미 땅에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회사에서 디자인 관련된 회사였는데 회사를 좀 키워보려고 똘똘한 직원 하나를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2년 동안. 모든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 직원이 이제 2년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지원해준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간 거예요. 스카웃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직원을 한 명 키우려면 돈도 들어가지만 시간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스카우트해 간 회사에서는 이 직원 대신 돈만 물어주면 뭐죠? 땡인 거죠.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긴 했는데 아직까지 규정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능력이 좋아졌더니 돈 더 주겠대. 그러면 돈 더 주는 대로 가요, 안 가요? 가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 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해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뭐요? 식대.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만. 저녁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9시부터 몇 시까지죠? 6시까지죠. 네. 그러면 저녁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점심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 구내식당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는 식사도 줘. 그리고 만약에 10만원을 별도로 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다 해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경우에는 식사 제공하는 건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돈으로 받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돼요. 그래서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은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다녀본 결과 음식물 제공받는 데가 편하기는 해요. 왜냐면 사 먹는 것도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오늘 뭐 먹지? 거기에다 뭐 요즘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곤 하지만 과장님이 뭐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끌려가는 상황들이 아직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뭐 다들 장단점은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웬만한 데 가면 김치찌개도 6, 7천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며칠이래요? 20일이라죠. 그러면은 10만 원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나중엔 요것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일단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 요것도 잘 나와요. 4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잘 나오거든요. 원래는 네 가지인데 하나는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외우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4번에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 및 뭐야? 보육비. 그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걸 우리는 육아수당이라 그래요. 무슨 수당이요? 육아수당.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까지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6세가 미취학 아동이에요. 만 6세. 그 다음에 7세부터는 대부분 취학 아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보거나 아니면 법에서 6세라 그러면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7세여도 미취학 아동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종종.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예외고 일반적으로 7세 그러면은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1학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대부분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만 나이잖아요. 만 몇 세냐.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몇 세 이하 자녀여야 된다고요? 6세 이하의 자녀. 그럴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수당에 이게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시면은요. 배상금, 보상금 또는 위자료.
그래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 이런 것들도 비과세예요. 왜냐면 이거 좋게 해서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돈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예. 건강해야 돈이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돈을 쓸 수 있죠. 예. 안 건강하면 뭐예요? 예, 아무리 백조 천조가 있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는 세금 떼면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떼지 말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선언법, 각종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 휴업, 장애, 유족급여. 요것도 세금 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이나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런 것들도 세금 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뭘로 하겠다? 비과세로 하겠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국외근로소득. 그래서 우리 외국 나가서 세금 그 돈 버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2번하고 3번만 받으세요. 2번은 원양어선과 외항선박 또는 국외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면은 얼마까지는 비과세예요? 300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위 이외의 국외근로자는 월급여에서 얼마까지 비과세예요? 100만원.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에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 진한 글씨만 좀 봐주세요. 월정액 급여라고 있죠. 무슨 액 급여야? 월정액 급여.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직 근로자만 돼요? 생산직만. 사무직은 안 돼요. 그래서 사무직은 연장근로수당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인데요. 월정의 급여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네, 210만 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급이요? 기본급. 그래서 기본급하고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 이하여야 돼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요거는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안 외우셔도 지장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비과세 한도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200 얼마요? 40만 원.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35페이지.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보시면 거기 근로소득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소득공제요? 근로소득공제. 거기에서 500만 원 이하만 보세요. 얼마 이하요? 500만 원 이하. 왜냐면 원래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저희 시험에 다른 건 안 나와요. 500만 원 이하 보시면 총급여액의 몇 프로요? 70%.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일용근로자 보시면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일용근로자는 얼마까지 비과세예요? 15만원. 그래서 15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까지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의 수익식이라고 있으세요. 거기에서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좀 봐주세요. 여기 시험 문제 답으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거기 밑에 2번 있죠. 제일 밑에 보시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뭐요? 상여. 거기 보시면 잉여금 처분 무슨 일이요? 결의일. 여기 시험 문제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336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보시면은 상용근로자라고 있으시죠. 상용근로자가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상용근로자는 보시면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간이색 조견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얼마 벌면 얼마 떼어라. 그 다음에 가족이 몇 명이면 얼마 세금 떼면 된다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이색 조견표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국세청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세금을 12달 동안 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1년 동안 내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몇 월이요?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회사 다니셨던 분들 보시면 1월 말쯤까지 연말정산 서류 갖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놓잖아요.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2월달 안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고요. 일용근로자는 1년만 하면 끝이죠. 하루 일하면 일반적으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세금 떼면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일용근로자에 놓고 원천징수에 납세 의무 종결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분리과세. 무슨 과세요? 분리과세. 그래서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 그러면 분리과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338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저희 시험은 기타소득이 잘 나와요. 무슨 소득이 잘 나와요? 기타소득. 그래서 일단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뜻은 연속적으로 돈 준다는 얘기예요. 금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으로 연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연금소득은 이제 해당 연도에 연금을 지급받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거기 잘 나와 있는데 공적연금이 있고 무슨 연금이 있어요? 사적연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연금들은 공적연금이에요. 그래서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군인연금, 사립학교, 뭐 요런 것들을 무슨 연금이라 그래요?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적연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사적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는 요거 있죠. 퇴직연금. 예, 요런 게 사적연금이고, 이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나 아니면은 뭐 은행이나 요런 쪽에 연금 드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런 것들도 무슨 연금이 되는 거예요? 사적연금. 근데 참고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강제입니다. 내가 어디 들어가면 내야 되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면. 그래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버시면 내는 거고, 요쪽은 강제가 아니에요. 보험이나 은행이나 아니면 뭐 증권회사나 이런 쪽에서도 연금 가입을 유도를 하죠. 예,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데, 이건 회계 때도 알려드렸었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앞으로는 3연금 시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사적연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이제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드는 연금들 있죠. 이렇게 몇 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3개.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면 이렇게 2개는 거의 다 들 겁니다. 이건 대부분 강제니까.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윳돈이 있는 분들. 근데 제가 계산해 봤는데 어렸을 때 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근데 거의 모든 보험이 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들면은 내야 될 돈이 커져요, 작아져요? 네, 작아지죠. 네, 그래서 일찍 들어놓으면 좀 좋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본인하고 배우자 포함해서 최소 얼마는 나와야 돼요? 최소? 네, 그냥 물만 먹고 사는데도 200 이상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얼마는 나올 수 있게끔 200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금액이 많으면 좋기는 좋겠죠. 네. 그래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원래 제일 좋은 연금은 뭐라고요? 자녀연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대박이 나서 내 통장에다가 한 달에 한 4, 500씩 꽂아줘. 이러면은 솔직히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녀가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맞죠? 1%도 안 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본인 먹고 살면서 부모님한테 한 4, 500씩 꽂아준다는 얘기는 못해도 월 1000만 원 이상은 통장에 들어와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녀가 안 뺏어가면 효자 효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네. 뺏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생활하는 게 금액이 올라갈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물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올해 지금 난리래잖아요. 4% 올랐다 그랬나? 물가가. 그다음에 연금 쪽에서는 특별히 볼 거는 없어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잠깐 하나만 더 보시면 340페이지. 연금도 세금을 띱니다. 뭐를 띈다고요? 세금을 떼요. 예, 그냥 주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금도 세금은 띄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받는 경우에는 55세부터 나오거든요. 55세부터 70세까지는 몇 프로 띄고 받아요? 5%. 그 다음에 70세부터 80세까지는 4%. 80세 이상은 3%.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이라고 있어요. 연금 중에서 갈 때까지 나오는 거. 그거는 사망할 때까지 몇 프로대예요?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나오는 기간들이 있어요. 또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연금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만약에 가더라도 배우자한테 일정 부분이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험연금은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보험연금 들으실 분들은 약 잘 챙겨 드시고 예,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래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요. 국가에서 줄 때 알아서 떼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돼서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도 합니다. 모두 한다고요? 연말정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험은 무려 2문제만 나오는 관계로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42페이지가 저희 시험엔 잘 나와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두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명 무슨 소득이세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의 판정 기준.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가 아닌 거. 이게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우리가 기타 등등 그러면은 갈 곳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의 구체적 범위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다음의 소득인데요.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받는 건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이것도 상속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상속받는 사람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돼요. 저작자 이외에는. 그 다음에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무슨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으로 외우라고요? 기타 소득.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 관련된 것도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위약금이나 배상금 요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우리 그 계약했다가 위약하거나 해약하면은 돈 받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받아요, 잠깐 받고 끝이에요? 잠깐 받고 끝이죠. 그래서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3번이 잘 나와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뭐 할 때요? 강연할 때. 예,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강연하거나 사업가들이 강연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왜냐면 그런 분들은 고용 관계가 없잖아요. 본 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무슨 소득으로 낸다고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요즘엔 2번이 많아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해설, 개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거. 그러니까 뭐 복면가왕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트롯이 대세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나와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그 심사하시는 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왜냐면 계속 심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또 본업하러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타 소득. 그 다음에 343페이지 보시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런 것들도 기타 소득.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뭐가 잘 나오냐면은요. 어디 갔냐. 거기에서 1번. 그래서 상금, 현상금 이런 것들도 계속 받아요, 일시적으로 받고 끝이에요?
일시적으로 받고 끝이죠. 계속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상금 한번 받으면. 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받고 끝이죠. 그 다음에 2번 복권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천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급품. 예, 그 부분도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나머지는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안 나면 읽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은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창작 소득이요? 문예 창작 소득. 그래서 뭐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미술품을 만약에 내가 화가라 미술품을 그렸어요. 이거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돈을 계속 받는 건 아니잖아요. 팔았을 때 한 번 받으면 뭐 하죠? 끝이죠. 이렇게 잠깐 동안 발생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라고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은요. 여기 6번에 어디 갔냐? 6번. 거기 343페이지. 여기 시험 문제 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타의 무슨 소득이요? 일시소득에서 뇌물, 알선 수재, 그 다음에 무슨 수재요? 배임 수재.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결론은 이거 다 뇌물이에요. 뭐예요? 뇌물. 예. 일반적으로 뇌물은 꾸준히 받아야 한 번 받은 끝이에요. 한 번 받은 끝이죠. 그래서 요것도 세금을 내기는 냅니다. 근데 걸렸을 때 내는 거예요.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뭐 가끔씩 우리 뉴스 보다 보면 뭐 누가 뇌물을 얼마 받았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뇌물은 압수되는 거고 그 뇌물에 대해서 뭐를 내셔야 돼요? 또 별도로 세금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수재 배음이 아니고 배임수재예요.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은요.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예요. 네, 소개비 같은 거.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건축 쪽에서 일을 해요. 건축 쪽 관련된 공무원이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건물 지을 건데 아는 사람 좀 소개해 달래. 그러면 소개해주고 그 소개해준 사람한테 돈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알선수재, 배임수재인데 결론은 셋 다 똑같아요. 뭐예요? 뇌물이에요. 네,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뇌물 이렇게 주는 것들. 그러면 우리 뇌물은 원천징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네, 원천징수가 안 돼요. 뇌물 줄 때 세금 띄고 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원천징수 안 되고 요거는 걸리면 기타 소득으로 해서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344페이지. 여기서 외울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비과세 기타 소득 말고 거기 밑에 보시면 필요경비 있어요. 무슨 경비요? 필요경비. 요 필요경비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근데 거기 보시면 이거를 못 외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필요경비 어떻게 외울 거냐면 경연소득 있죠. 네. 미스트롯이나 이런 거. 경연소득은 80% 필요경비 인정해줘요. 몇 프로요? 80%. 그 다음에 나머지는 60%. 요렇게 외울 거예요. 네. 원래는 다 되는 게 아닌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희 시험은. 그래서 경연소득은 몇 프로요? 80. 나머지는 몇 프로요? 60. 요렇게만 외워놓으셔도 시험 보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세율 외울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일단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의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20%. 근데 3억 원 초과는 30%예요. 얼마 초과는 30%라고요? 3억 원 초과. 근데 일반적으로는 20%.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봉사료는 몇 프로래요? 5%. 네, 거기 밑에 보시면은 박스 있죠.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복권 당첨금 옆에 보시면 20%인데 3억 원 초과분은 몇 프로라고요? 3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10억에. 그러면 3억 원까지는 20% 뛰는 거예요. 몇 프로요? 20%. 그래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 뛰는 거예요? 30% 뛰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얼마요? 1천만 원. 그래서 합쳐서 2억 얼마요? 7천만 원. 요게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2,700만 원 나와요. 10%니까. 그래서 요게 무슨 세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10억 정도 당첨되면은 2억 9,70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억 정도 받는 거예요? 7억 정도. 근데 평균 30% 잡으면 얼추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억 당첨됐어. 그러면은 한 6억 정도가 6억에서 한 7억 사이 정도가 뭐예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뛰는 게 외국에 비해서 많이 뛰는 거 아닙니다. 외국은 더 많이 뛰어요. 근데 외국은 거의 모든 복권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뭐냐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연금으로 받을 거냐, 일시금으로 받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뛰는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은 덜 떼어요. 왜냐면 연금이라는 건 나누어서 받잖아요. 조금 조금씩. 예. 그래서 한때 유명했었던 게 그 손지창 장모님? 예. 이 저기 라스베가스인가? 어디였더라? 어쨌든 외국 여행 갔다가 일명 빠진코 있죠. 이거 땡기는 거. 그거 땡겼다가 20억인가? 예. 근데 일시금으로 받아서 한 4억인가 5억밖에 못 받아왔대요. 예. 왜냐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더 세율이 세대요. 그랬고 거의 한 60%인가 70% 정도 세금 내고 나머지만 갖고 왔다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세율이 어마무시하게 센 편은 아니에요. 예.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는데 맞죠? 1등 당첨만 되면.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요만큼 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냐면 뇌물 주면서 세금 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거기 요것도 추후에 외울 거예요. 346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과세 대상의 종합과세 여부 판단인데요. 아까 이자하고 배당은 2천만 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00만 원이라는 글씨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과세최저한이라고 있어요. 무슨 최저한이요? 과세최저한.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최저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보다 작으면은 세금 낼 필요 없는데,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기타 소득 금액 보시면은 건별로 얼마요? 5만 원 이하. 그래서 로또 당첨금 4등이 얼마라고요? 5만 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로또 당첨 4등이 5만 원이 아니었어요. 비율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5만 1천 원, 어떨 때만 6만 원, 어떨 때는 4만 3천 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5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은행을 가야 돼요. 왜냐면 뭐 띄고 받아야 되니까요. 세금 띄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어때요? 불편해요. 예. 왜냐면 몇백 원 세금 내려고 은행까지 또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4등까지는 세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세 최저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만약에 우리 동네 마트에서 경품 행사를 해. 그러면 그때도 가서 보면은요. 5만 원보다 작은 거는 5만 원 이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줘요. 그래서 뭐 휴지 이런 것들 당첨됐다고 막 사람들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줍니다. 왜냐면 세금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5만 원 넘는 거는 그 뭐냐 뽑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요. 예, 사무실 들렸다 가시라고. 예, 뭐 내야 되니까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그게 요 기준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5만 원이에요. 얼마요? 5만 원. 또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고 쉴게요. 347페이지. 그리고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미리 좀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요거는 꼭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내일 쪽지 시험 보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그 소득세 쪽에 보면은 나이하고 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20세 이하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이라고 나오면 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자 배당 아까 얼마가 기준이라 그랬죠? 2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 좀 전에 얼마 기준이라 그랬어요? 300만원. 요거를 내일 오실 때 외워갖고 오시면 수업 듣는데 좀 편할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나와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 347페이지 보시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개요에 보시면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과 유사하나 특정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법과 다르다. 근데 항상 특수관계인이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의 친척,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 그 다음에 경영, 지배관계.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이 회사에 취직시켜줄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누구요? 친인척, 친한 사람. 그래서 친한 사람은 취업시켜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것 중에서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48페이지 2번의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공제. 여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348페이지 보시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뭐야? 공제. 요거까지 보고 쉴게요. 결손금의 뜻.
결손금. 결과적으로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해 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 돈이에요? 손해 난 돈.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요? 올해 손해 본 거예요? 과거에 손해 본 거예요? 과거에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그러면 올해에서 내년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그거를 2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2월 결손금 그러면은 과거에 손해 본 거예요. 언제 손해 본 거예요? 과거에 손해 본 거. 그럼 우리가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럼 이익 날 때는 뭐 내면 돼요?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이제 손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쳐져 있는데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2월 결손금은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나와요. 사업소득 쪽하고 부동산 뭐요? 임대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종합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쪽지 시험 볼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쪽지 시험 볼 건데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냐면 얘 때문에 그러거든요. 타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업소득에서 2월 결손금 발생했죠. 사업 다음에 뭐죠? 근로. 근로 다음 뭐예요? 연금. 연금 다음 뭐예요?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이자 다음 뭐예요? 배당. 요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공제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면은 간단하게 사업 다음 뭐예요? 근로. 근로 다음 뭐예요? 연금. 연금 다음 뭐예요?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그 다음 뭐예요? 배당. 그래서 요거는 꼭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요? 순서대로. 왜냐면 순서대로 외우셔야 요게 하나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요. 349페이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349페이지 위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는 못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돼서는 혜택을 많이 주려고 그래요? 적게 주려고 그래요? 적게 주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소득에서는 빼줄 수가 없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미공제 결손금은 몇 년 동안 뺄 수 있어요? 15년. 몇 년이요? 15년. 근데 2009년에서 이렇게는 안 나오긴 할 거예요. 2019년까지는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은 몇 년이에요? 15년. 근데 우리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몇 년만 기억하세요? 15년만.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만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4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2월 결손금 공제 배제라고 있는데요.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인데 거기 보시면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신고. 무슨 신고요? 무신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무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까요? 혜택을 안 줄까요? 혜택을 안 주겠죠. 그래서 2월 결손금 공제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배제의 뜻은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요게 시험 문제 훨씬 더 잘 나와요. 요거. 그래서 2월 결손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소득 관련된 게 있고 부동산 관련된 게 있는데
사업소득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거 아니면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몇 년 거까지 뺄 수 있다고요? 15년. 그거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